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왜 지금 인도 무슬림이라는 주제에 주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인도의 종교적 갈등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의 문구처럼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갈등은 단순히 오늘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친 역사와 정치, 그리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이번 발표에서는 단순히 인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상만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이면을 파고들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맥락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리에 놓인 책들과 평화로워 보이는 사원의 풍경 뒤에 숨겨진 복잡한 서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도와 이슬람에 대해 평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두 가지 큰 오해를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슬림을 무조건 외부인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정복했기 때문에 현재의 무슬림들도 외부에서 온 정복자의 후손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대다수의 인도 무슬림은 외부 유입 인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던 인도 토착민의 후손들이 종교를 수용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인도가 원래부터 단일한 힌두 국가였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도가 오직 힌두교도만의 나라라는 관념은 사실 근대에 들어서며 특정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에 가깝습니다. 실제 인도의 역사는 매우 다양한 종교와 이질적인 문화가 끊임없이 섞이고 공존하며 이어져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많은 생각조차 사실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인도 내 무슬림 사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인도 무슬림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침략해온 이방인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들의 역사는 철저히 토착민 중심입니다. 인도 내 무슬림 인구의 대다수는 외부에서 이주해온 것이 아니라 인도 내부에서 자생적인 개종과 혈통의 혼합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이슬람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간 과정 역시 매우 흥미롭습니다. 많은 분이 군사적 정복을 통한 강압적인 확산을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수피 성자들의 영적인 가르침과 상인들 간의 교류가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즉, 칼이 아닌 평화적인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도 사회의 일부가 된 것이죠. 따라서 무슬림은 곧 지배자라는 도식은 전체 역사의 아주 일부분만을 부각한 편견에 가깝습니다. 정복자라는 이미지는 허상일 뿐 실제로는 인도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른쪽의 회화 이미지처럼 이들은 인도의 풍토와 이슬람 문화를 조화시키며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결국 인도 무슬림은 외부에서 유입된 손님이 아니라 인도 역사 그 자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으로는 무굴 제국이 과연 어떤 성격의 국가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무굴 제국이라고 하면 이슬람교가 인도 대륙을 무력으로 점령한 단순한 정복 왕조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무굴 제국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유연한 국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크바르 대제와 같은 황제들은 서로 다른 종교와 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관용과 통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슬라이드 우측의 세미라에서 볼 수 있듯이 무굴 제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화려하고 풍성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날 인도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무굴 제국은 종종 나쁜 제국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만 기억되곤 합니다. 이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로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정치적 목적이나 민족주의적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현재의 우리 상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정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처럼 무굴 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통해 역사가 어떻게 현재에 의해 재구성되는지 비판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식민지기가 남긴 결정적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지배는 단순한 영토 점령을 넘어 사회 구조 자체를 뒤흔든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할 통치입니다. 영국은 통치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복잡한 사회 구성원들을 종교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사람들에게 선명한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정체성의 고정입니다. 이전까지는 비교적 유연하고 개인적이었던 신앙의 영역이 식민 지배를 거치며 아주 딱딱한 정치적 집단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종교가 개인의 믿음을 넘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로 인한 구조적 갈등의 갈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지역 내 종교 간 갈등의 구조적 기원은 바로 이 식민지 시기에 제도적으로 뿌리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통치 방식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역사적 배경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 1947년은 인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결정적인 해로 기억됩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진 해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는 기차에 매달려 국경을 넘어야 했던 이 대규모 인구 이동은 단순히 국경선이 새로 그어지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참혹한 폭력과 혼란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도에 남기로 선택한 무슬림들의 삶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파키스탄으로 떠나지 않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상처로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1947년의 분할은 과거의 기록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어지고 있는 끝나지 않은 역사적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인도의 핵심 가치였던 세속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적힌 문구를 함께 보실까요? 법은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법과 같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가 독립 당시 헌법을 통해 종교적 중립성과 평등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적 실행 과정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래에 작게 덧붙여진 것처럼 당시 많은 이들은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지도 못한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는 평등한 시민으로 규정되었지만 실제 일상과 정치적 맥락에서는 소수 종교인들이 소외되거나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독립인도의 세속주의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겠다는 고결한 약속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불안정함과 차별의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가 이후 인도의 현대사에 어떤 구체적인 갈등을 가져왔는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무슬림은 왜 가난한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도 정부가 발표한 사치를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도 내 무슬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줍니다. 중앙의 그래프를 보시면 각 집단별 경제적 위치가 명확히 대비됩니다. 힌두 상위 카스트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고 중하위 계층인 OBC는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의 지표는 인도 내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지정부족, 즉 SC와 ST 집단과 유사할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무슬림의 빈곤은 단순히 그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서가 지적하듯 이는 구조적 열악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 이해해야 할 본질은 가난이 개인의 나태함이 아닌 오랜 시간 누적된 역사적 차별과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모두가 비슷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무슬림은 과연 하나의 집단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 장의 사진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북인도의 러크나우, 가운데는 남인도의 케랄라, 그리고 오른쪽은 카슈미르 지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옷차림이나 표정, 그리고 주변 배경을 보면 각기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슬림이지만 거주하는 지역이나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속한 계급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인도 무슬림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풍부한 문화적 맥락을 놓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 무슬림을 바라볼 때 종교라는 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힌두 민족주의 시대가 가져온 인도 사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도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BJP, 즉 인도 국민당의 부상과 힌두트바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인도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등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차별의 제도화입니다. 슬라이드에 명시된 것처럼 시민권법 개정과 같은 법적, 행정적 영역에서의 변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 내 무슬림들은 점차 당연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정체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의심받는 존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거대하고 차가운 행정의 벽 앞에서 한 아이가 무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은 어떤 거창한 폭동이 아니라 서류에 찍히는 도장 하나처럼 아주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우리 일상에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배제가 인도의 민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침묵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억압이나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과연 이 침묵이 패배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선택일까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거친 폭풍과 고통스러운 외침 속에서도 파란 옷을 입은 여성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슬림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왜 무슬림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의지가 부족한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이 가져올 치명적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선택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두려움, 그리고 거센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처절한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침묵을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로 정의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고민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의 복잡한 역사적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도 무슬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이 갈등을 단순히 종교적인 대립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겹겹이 쌓여온 역사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선하거나 악해서 발생한 싸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적힌 문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역사를 직접 살았고 그들이 처했던 모순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과 달랐을까요?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인도 무슬림의 삶과 역사를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아닌 입체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한 이미지들의 출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발표의 시각적 완성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지를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는 예술작품과 공예품에 관련된 전문 사이트인 애쉬와 아트우다이프루에서 참조하였고,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위키피디아의 공신력 있는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인물 관련 이미지는 최신 기술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 생성된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과제나 발표를 수행할 때 이처럼 정확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발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참고하신 모든 자료의 원문 주소는 화면에 제시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모든 발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